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햇살 좋은 봄날 마음을 뜨겁게 할 법과 함께 하시죠.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법, 제가 오늘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민기야 하고 한번 불러보시죠. 데이터 꽃이 활짝 필 겁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법과 함께 길이 되려 합니다.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민기야! 데이터 활짝. 자, 이렇게 활짝 봄의 시와 함께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리 씨는 어떻게 길을 또 만들 생각이십니까? 사실 그 시의 뒷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법길이 한번 되어서 걸어보도록 법길이 되겠습니다. 기리기리 법길이. 하겠습니다. 길이길이 법길이. 좋습니다. 와인하는 봄이고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벌써 낮에는 이제 덥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확실히 이상 기후가 봄의 감성을 너무 빨리 앗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봄은 봄이니까 봄 같은 통과법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뭡니까? 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환경을 만들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인데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 디지털 포용법. 어딘지 모르게 좀 따뜻하고 낭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 언뜻 들어서는 어떤 법인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이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소외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노인이나 뭐 장애인분들도 그중 한 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고 해서 정보기술 발전과 활용 방향을 규정한 법이 있기는 한데 그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입니다. 네, 물론 노인이라고 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아니겠죠. 저보다 더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딱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적용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한정하던 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해서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주요 내용은 전 국민 대상 정책 추진, 키오스크 제조사 의무 신설, 기업 시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이 핵심입니다. 이 키오스크 하니까는 이게 감이 딱 오네요. 키오스크 네. 앞에서 쩔쩔매는 이 어르신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법인 건가요? 일단 그보다는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디지털 서비스나 제품을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각종 서비스와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규정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요즘 키오스크는 이렇게 높낮이도 조절되고 하더라고요. 이 국민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을 활성화하는 법인 것 같은데 키오스크 제조사 의무 규정은 뭔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무인정보 단말기 키오스크를 제조하고 임대사업하는 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가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그리고 운영자나 재화 용역의 제공자에게 뭐 예를 들면 저시력자라든지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등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대로 높낮이 조절, 그다음에 음성 지원, 점자 표기 이런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사용 장벽 없는 그 베리어 프리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의무를 갖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식당이나 카페 주인, 이런 소상공인의 경우는 이 주로 기성품 무인정보 단말기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무인정보 단말기 제작 책임이 있는 제조사나 임대사업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자들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폭을 좀 넓혔다. 높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디지털 격차가 심해지면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이나 지원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앞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디지털 기기 못 다루고 안 쓰면 불편한 세상이잖아요. 더군다나 인공지능 AI가 점점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특별 게스트와 함께 22대 국회 300일 주목해볼 통과법 또한 이것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공지능을 저희가 학습을 시키려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뭐 초상권이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저작권이 침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결과물은 실제로 현실에 있었던 사실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인공지능이 특정 인종한테 뭔가 불리한 방향으로 뭔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아까 말씀드린 위험 기반 규제에 입각을 해가지고 좀 강한 규제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22대 국회 300일 어떤 법을 담았는가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법학도인가 과학도인가 두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스트 AI 대학교의 박도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G스트 AI 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법학도면 변호사 자격증이 또 있으신 거고 법학도이자 과학도신 건가요? 과학도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네, 예, 우와. 한 번도 이과를 나온 적은 없고요. 네. 예, 예. AI 대학원의 교수님이신데? 아, 예, 예. 제가 로스쿨을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을 한 뒤에 네. 변호사 생활을 잠깐 하긴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과학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과학을 가르치는 문과 예, 그렇습니다. 우와. 예. 우와. 이것도 신기한 일인데?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뭐를 가르치시는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네. 저는 지금 AI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법학도로서 또 문과지만 AI 대학원에서 그 관련 법을 가르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AI 대학원에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만 쭉 선발을 해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 부임을 이러면 했습니다. 실마리가 다 풀리죠. 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과학도들을 가르치는 법학도. 그렇네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특별한 이제 학문의 전당이 바로 G스트 AI 대학원인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학원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예. 저희가 2016년에 알파고랑 이세돌 대국이 있었죠. 저희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그 이후에 굉장히 AI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많이 커져가지고 전국에 AI 대학원이 여러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 학교는 그 중에 가장 초창기인 2019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고요. 이제는 거의 2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하다 이 변호사를 하다 말고 광주 과기원으로 가신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적성에 어떤 쪽 일이 더 잘 맞으시는지. 저는 지금 제 업무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알파고랑 이세돌 대국이 좀 진부하긴 하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을 마친 이후에 이제 3월 달에 TV를 켰는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이제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랑 대국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바둑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당연히 이세돌 기사가 이제 알파고를
알파고가 뭔지도 몰랐고 당연히 이제 컴퓨터는 쉽게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4대 1로 이렇게 패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저도 뭔가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이렇게 성능이 좋다 보니까 네. 예.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 법조계에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이제 저녁에는 인공지능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관심이 생기게 돼서 아예 변호사를 이제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와. AI의 위협이죠. 그렇죠? 예. 우리 인공지능 네.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 직업들이 위협을 받는다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지 않을까. 특히 기리 씨는 어때요, 그죠? 아 이게 네, 처음엔 웃음을 주는 직업. 처음에 이제 챗GPT 같은 데다 이제 개그를 한번 개그 회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살짝 유치하더라고요. 동아리 수준의 개그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요즘에 사실 이 개그라는 게 무대 위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영상, 사진을 땅땅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잘 뽑아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막 개그도 뽑아내요. 예. 어허. 재미있는 합성을 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래서 위협이 됩니다. 참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AI가 정말 많은 직업을 대체한다는 얘기에 좀 위기감을 얻게도 되는 한데 이미 교수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 또 놀라운 게 제가 이제 교수를 하고 나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안전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설립된 AI 정책전략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께서 AI 김 교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예,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뭔가 안전지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또 그렇군요. 들더라고요. 자, 이 인공지능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이 또 집중하고 있는 파트가 있겠죠? 예,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연구를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 때 그동안에는 이제 사람의 직관에 기대 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죠. 보통 뭐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문제 의식에서 법을 만들고는 하는데 뭔가 데이터에 기반을 해가지고 사회에서 진짜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식의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과연 무엇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고용량 인공지능이냐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좀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법은 아무래도 이제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법조문들이 다 판례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 기법 중에 자연어 처리라는 언어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의 어떤 그 법조문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뭐 이제 모순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인공지능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란 게 저희 초등학생 딸이 숙제를 받아왔는데 이 인공지능 그 아이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숙제를 시켜보라는 게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내준 그 결과물을 보고 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중요하네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 숙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거기다가 초등학생 수준으로라고 치면 딱 초등학생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세상이 변했다 싶은데 AI 기술이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제 저는 이제 공학 전공자는 아니다 보니까 제 이제 주변에 이제 동료 교수님들이 한 연구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랑 같이 AI 대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안창욱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의 연구실에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작곡가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이제 이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작곡가를 통해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노래들을 실제로 피아노를 들고 와서 이제 피아니스트 분이 이제 그걸 음악을 이제 연주를 하시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저희 학교에 이제 전화를 하면은 컬러링 음악이 나오는데 그 컬러링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이 음악은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이 작곡한 곡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사례로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에 계신 김홍국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연구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말을 하면은 그걸 이제 자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국인이 말한 것을 한국어로 띄워주는 그런 식의 이제 자막이 많은데 그분께서는 이제 한국어로 이제 저희가 말을 하면은 그걸 오히려 이제 외국어로 이제 띄우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연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가 외부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실시간으로 자막이 나오는 걸 보고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와.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하길 잘했다는 위안을 당장도 이렇게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한데 앞으로의 AI가 가져올 미래 이거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상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챗GPT라는 게 있지도 않았죠. 근데 이제 뭐 어제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이제 뭐 그림을 그려달라 해가지고 네. 예, 막 그런 요새 것들이 인기죠. 예, 굉장히 화제를 이제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기술도 있고 뭐 아니면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그게 상용화가 돼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10년 전에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기술들인데 지금 상용화가 된 것처럼 아마 10년 뒤에는 정말 지금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SF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짚어볼 법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22대 국회 300일 주목해야 할 통과법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주제는 슬기로운 AI 생활을 위한 법. 바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압축해서 AI 기본법입니다. 그 21대 국회부터 꾸준히 논의가 되어왔던 법안인데 그 작년 12월 26일에 통과가 됐고요. 2026년 1월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드디어 통과가 돼서 결실을 맺었네요. AI 기본법 통과. 자,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여러 가지 의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AI 기본법은 AI 기술에 관해 가지고 뭐 특정 부분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다루는 일종의 종합법으로서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정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한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뭐 아니면 뭐 민주화나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거둔 그런 국가이지만 사실은 법의 관점에서는 세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먼저 이제 주요한 법을 만들면 그걸 이제 좀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기술은 사실은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술인데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법을 제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1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논의가 됐지만 법 특성상 이 선제적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보시기에 내용들이 좀 충실하게 잘 담겨 있을까요? 예. 아니 뭐 이제 법학자의 관점에서는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짤막하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담긴 법은 20대 국회였던 2019년에 그 당시에 두 개의 법률안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국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도 했고 논의가 초반이기도 해가지고 성숙하지는 못했다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대 국회 때 굉장히 법안이 13개나 발의가 됐었고 논의가 굉장히 많이 성숙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쩌면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이제 제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계를 선도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AI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우리가 성장을 중시해야 되냐 혹은 규제를 중시해야 되냐 딱 이 하나의 논의에만 좀 매몰이 돼가지고 좀 다양한 이슈를 두루 좀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좀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AI 기본법 큰 틀에서 과연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저희가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어떤 추진 체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산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예, 그리고 AI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등이 이 내용의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추진 체계에 국가 AI위원회, 인공지능 정책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안전연구소가 나오는데 교수님 각기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기본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에 관한 큰 그림을 이제 몇 년에 한 번 단위로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인공지능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걸 구체화시키는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이제 기구가 필요할 텐데 이제 그 역할을 나머지 두 기관이 이제 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 이제 안전연구소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전성 이슈에 좀 더 특화가 돼가지고 그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AI 시대에 과연 어떤 법이 필요한지 그 모범 답안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슬기로운 AI 생활을 위한 법, 이 AI 기본법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워터마크 꾹! AI 생성물을 잡아라.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에 한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AI 그 생성형 AI 말이죠. 근데 하지만 이게 뭔지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게 왜 문제인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생성형 AI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좀 최근에 이제 등장한 개념인데요.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사진을 뭐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한테 이제 입력을 한다 그러면 뭐 가령 이제 제 사진을 인공지능한테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은 이제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지금의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거꾸로 기존에 있는 이제 현실에 있는 개념을 그 인공지능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 개념에 해당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 줘라고 얘기를 하면 뭐 가령 이제 인공지능한테 뭐 남자의 사진을 제작을 해줘라고 하면 거꾸로 이제 박도연의 사진을 이제 제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이랑은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이제 이 사례를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요. 그러한 인공지능을 저희가 학습을 시키려면 실제로 현실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사진을 계속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뭐 초상권이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저작권이 침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개인정보가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진들을 여기저기서 가져가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뭐 남자의 사진을 생성을 해줘라고 했을 때 제 사진이 나오게 되면 그 생성된 사진이 또다시 누군가의 초상권, 저작권,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또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실 딥페이크잖아요. 맞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진을 그냥 함부로 도용해서 마음껏 그냥 이 합성물들을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범죄로도 이어지니까 너무 네네. 끔찍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딥페이크가 모두 불법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딥페이크라고 해서 전부 다 불법인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유형의 딥페이크는 저희가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불법 생성물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이제 또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에서 이제 허위 영상, 뭐 가짜 뉴스라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한 적이 없는 말 같은 것을 뭐 한 것처럼 영상을 합성을 해서 당선을 되게끔 할 수도 있고 낙선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허위 영상물을 활용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AI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생성형 AI 관련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인공지능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이걸 이용한 제품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 자체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됐다는 사실 또한 이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생성형 AI로 합성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서 뭔가 이 표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이 표시를 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뭐 이걸 이제 먼저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인공지능이 실제로 생성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물은 실제로 현실에 있었던 사실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법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걸 워터마크로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그걸 표시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워터마크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로 보면 이런 그 법을 최초로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워터마크를 표기하는 건 오히려 좀 손해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워터마크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EU보다 오히려 더 빨리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규제를 하게 되는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양면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세계적으로 워터마크가 표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성형 AI에서는 워터마크를 단다라는 게 표준화가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규제를 나중에 하겠다고 그때 가서 이제 그 내용을 만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뒤처지는 게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선제적으로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예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성을 잘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연 교수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AI 생활을 위한 법. AI 기본법 두 번째 키워드는요. AI는 위험해. 고영향 AI를 고하라입니다. 아, 이제 생성형 AI 공부했는데. 자, 고영향 AI라는 말도 참 많이 들립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좀 짚어주시죠, 교수님. 아, 예.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 최초로 이제 제정된 EU의 인공지능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U AI법에서는 그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크게 4단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를 고위험, 그다음에 3단계를 제한적 위험, 이제 4단계를 최소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위험의 크기를 4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수용 불가능한 위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예 금지를 하고요. 고위험에 해당되면 되게 크게 규제를 하고 뭐 그 아래쪽은 이제 좀 더 규제의 크기를 이제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고영향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EU의 시스템 중에서 두 번째 단계 고위험에 이제 대응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EU랑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특성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차용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뭔가 기술 발전이라든가 산업 발전 이런 것들에 좀 더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위험이라는 단어를 영향이라고 바꿔서 고영향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규율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덧붙이면 고영향 AI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그런 AI 시스템으로 AI 기본법에도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용을 제공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에 약간 오류가 난다든지 아니면 해킹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 시스템도 고영향 AI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고영향 AI는 반드시 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미국에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풀어주거나 말거나 이런 가석방을 뭔가 결정을 하는 이런 곳에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판사가 이제 그걸 참고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특정 인종한테 뭔가 불리한 방향으로 뭔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낳는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예.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낳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굉장히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기업에서 채용 시스템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부 다 이제 남성만 이제 추천을 하고 여성들은 이제 뭐 합격자로 추천을 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예 그 채용 AI 시스템을 폐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이제 모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이 하나의 개념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아까 말씀드린 위험 기반 규제에 입각을 해가지고 좀 강한 규제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법적 규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 고영향 AI 규제에 대한 법 규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 변호사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생성형 AI와 마찬가지로요. 고영향 AI 동안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는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장에 보면은요. 에너지 공급, 먹는 물 생산 공정,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 인식 정보, 교통수단 등 고영향 AI를 11개의 분야로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생체 인식 정보,
뭐 체포 업무를 위한 너무 좀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하나하나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준 필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량 AI라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사실은 이것들이 사회에서 다 똑같은 영향력을 낳느냐 하면은 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가령 인공지능이 뭐 교통에 이용이 되기도 하고 교육에 이용이 되기도 하고 뭐 의료에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영역별로 우리가 이것을 다 퉁쳐가지고 고영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영역을 나눠가지고 그 고영향도 또 뭐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규제를 차등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11개의 말씀해 주신 그 유형들이 고영향이라고 선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개인의 이제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11개가 고영향으로 뽑혔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투명하게 이제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럽의 포괄적인 AI 규제법 외에 개별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AI 기본법을 최초로 법 제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만 뭐 워터마크 표시를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것 이 국가 간에 상충되는 일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내용을 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아무래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뭔가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1년간의 시행의 유예 기간을 둔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그런 모순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과한 부분 같은 것들을 좀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AI 기본법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뭐 규제라든지 아니면 논란거리에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법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내용도 상당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좀 교수님이 보실 때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법학자다 보니까 법학자들은 좀 뭔가 좀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동안에는 규제 위주로 좀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 법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방금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되게 발전을 선도하고 뭔가 지능을 촉진하는 이런 쪽의 법 조항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유럽연합보다 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진흙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었고요. 규제를 좀 잠정적으로 좀 완화를 시켜주고 산업을 일단 좀 하게끔 했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후적으로 규율을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좀 다른 지능적인 요소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 논의는 좀 빠져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EU와의 법과의 이제 관계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야, 이 AI 발전과 더불어서 그에 관련된 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오늘 AI 기본법 어떻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기리 씨?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저희가 삶이 참 편안해진다. 그런데 과연 삶이 또 평안해지는가 하면은 또 거기엔 또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 박 교수님과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이 지원을 해주셔서 편안함과 평안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AI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드리안 스몰스키라고 하는 한 AI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AI는 속도만큼 방향도 중요하다. 물론 뭐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이 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기본법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AI 생활 그다음에 산업이 좋은 방향으로 좀 이렇게 잡혀가면서 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법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과학은요 발전을 하면서 사회를 앞에서 끌고 가잖아요. 과학은 더 멀리 가 있고 사회가 그걸 뒤쫓아간다면 법은 항상 사회보다 한 발짝 정도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법도 그 모습을 바꿔가는 것 같은데 AI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우리 직업도 지금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 거스를 수 없는 이 흐름인 AI가 결국 법과 만났을 때 이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연구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도 완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뭔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AI 같은 경우는 그런 두려움도 없고 근데 이제 분명히 잘못은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혼을 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람도 아닌 이 AI에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도 뭔가 감정을 느끼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의식을 가져서 나도 뭐 하나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도 그런 걸 인정을 해달라라는 그런 순간이 만약에 SF적으로 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알파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실 알파고만 해도 법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가지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그런 식의 논의들이 저희가 수년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학자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논의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기술 발전의 속도를 보고 저희가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여러모로 교수님께서 정말 힘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고 그리고 더불어 국회에 바라는 점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연구를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제가 관심이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매몰돼 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인 시각에서 어떤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지를 고민을 하고 또 현실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연구 방향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잡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아무래도 좋은 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주시고 또 인공지능법에 있어서도 좋은 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간곡히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때마다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길라잡이 역할도 좀 교수님이 해주세요. 예. 자, 지금까지 지스트 AI 대학원의 우리 박도현 교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봄 기운이 만연하고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오. 예, LOV, 사랑. 러브. 되게 좋아하네. 특히 좋아하네요, 우리 기리 씨가. 아 정말 그러신가요? 그럼요. 왜요? 아 맞습니다. 정말 이 사랑 어느 순간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드시나요 혹시 세 분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 사람 만났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 왜 하필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 너무 좋네 뭐 여러 감정들이 오고 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오래 살다 보면. 근데 저도 이제 전 직장에서 만났는데 예. 처음엔 친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사랑으로 변했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좀 사랑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내 커플. 어찌 보면 그쵸. 사내 그렇죠. 커플이었네요. 우리 예. 민기 씨는 자, 사내 커플 뭐 다들 로망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일하는 곳이지만 거기서 왠지 또 사랑도 움틀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 사내 커플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어디쯤인가? 임양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오버. 환풍기 뒤쪽으로 와라 오바. 알고 있다, 김요원. 짜잔! 짜잔! 자기야! 미쳤어. 누가 보면 어쩌려고. 누가 본다고 그래? 다 점심 먹으러 갔을 거야. 거기 누구야? 민기 씨, 뭔 소리 못 들었어? 글쎄요. 뭐 그냥 스치는 바람이 아닐까요? 자기야, 빨리 숨어. 어떡해. 우리 들키면 큰일 나는데. 아니야. 뭔가 저기 좀 쪽찍 소리 났어. 뭐 쥐인가 이거? 사장님 아무래도 그 날아가는 새였나 봅니다. 어이 친구
웬만하면 까지. 아, 뭘까? 야, 니들만 모르고 주변 사람 다 알아. 뭘요? 뭘 우리만 몰라요? 야, 니들 사귄다는 거 다 아는데 니 둘은 우리가 아는 걸 모르대? 진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이제는 공표하자.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공표는 내가 하지. 두 사람 데이트한다며? 사내 연애 안 된다고 내가 그랬지. 어? 아, 사장님. 사랑이 안 된다고 그게 내 맘대로 되나요? 뭐야? 데이트하려면 밖에 나가서 하든가 어디 사내에서 그래. 잠깐! 사장님, 여기요. 청첩장입니다. 결혼한다고? 부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퇴사해. 혹시 임신 혼수한 거 아니야? 어? 너 뭐 점쟁이니? 사내 데이트에 근데 사장님은 또 이제 한 명은 퇴사를 해라. 그 와중에 또 남다른 혼수를 준비했다는 또 얘기도 오가고. 야, 근데 이게 막 자르기까지 할 일인가요? 그러게요. 예. 실제로 사내 연애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근무지 이탈 같은 거 문제가 돼서 징계받고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꾸 데이트하고 메신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꾸 탕비실에서 둘이 과자 먹으면서 수다 떨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종종 있어요. 둘의 마음은 뭐 콩닥콩닥이겠지만 네. 야 이게 또 사측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자 특히나 사내연애 들통나면서 퇴사해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내 연애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도 많고요. 그중에 이제 실제 재판까지 가게 된 그런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요. 1995년에 모 축협에 입사한 A 씨가 입사 23년째 2017년 9월 해고가 됩니다. 그 같은 사무소에 근무하던 예금계 여직원 B 씨하고 부적절한 사생활로 임신 9개월째에 이른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실 알게 된 모 축협은 대외 영업 활동을 하는 어떤 회사 명예와 위신 저하는 물론이고 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A 씨를 징계 회고한 건데요. 이 모 축협은 A 씨가 입사 첫 해인 1995년에 또 다른 부하 여직원 C 씨와 사내 연애를 하던 중 C 씨가 혼전 임신을 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좀 복잡한데 내용이 이제 부적절한 사생활 뭐 이런 단어도 나왔고 뭐 네. 사내 연애 중에 혼전 임신 그러면은 뭐 B 씨와는 불륜인 건가요? 이 C 씨는 누군 거죠? 그러니까 1995년에 입사 후에 사내 연애를 했고요. C 씨가 혼전 임신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오. 네. 10년 이상 혼인 생활 하다가 2015년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륜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징계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A 씨라는 분이 좀 인기가 좀 있었던 거군요. 그러게요. 사내 연애 중에 이혼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사내 커플로 또 그쵸, 되신 그쵸. 거죠. 이혼 후에. 네. 자 하지만 모 축협의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문제가 될 법도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재판부의 결정부터 말씀드리면 해고 처분 무효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오. 그러니까 해고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이 해고 처분 탓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 해도 이 사람이 이것은 회사가 잘못 해고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임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죠. 자, 그러니까 사내 연애는 극히 사생활이 문제인 거고 회사 명예를 떨어뜨렸다거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한 건 아니다라는 판결인가요? 그렇죠. 사연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결혼을 했어도 연애나 뭐 혼전 임신은 각각 이제 미혼일 때 벌어진 일이죠. 네. 그러니까 미혼일 때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고 이혼한 다음에 또 다른 연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될 수 없다. 사생활의 영역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남녀간 결국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뭐 혼전 임신을 했다. 이것만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뭐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 A, B, C 간에 같은 회사에서 얼마나 말이 많이 나왔겠어요. 잡음이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오로지 A 씨만의 어떤 규칙 사유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런 행동으로는 바로 해고가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사연 내용만 살짝 봐도 알다시피 저 20년 넘게 지금 이 직장 생활을 하신 건데 굉장히 근면성실하신 분일 거예요. 예. 근데 요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문란하다, 사생활이 문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외부에서 볼 때 좀 불편한 시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 축협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인근 상인과 농업인, 축산인 등 금고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근로자는 청렴성과 도덕성, 신뢰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용자들 우리 내부의 사생활이 문란한 이 A 씨의 행위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A 씨 행위로 인해서 명예와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해고 등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자, 그러면 사내에서 불륜을 해서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 이건 어떻습니까? 불륜 또 다른 문제죠. 불륜은 어쨌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간 건데 네. 그렇다면은 그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 이거 불법행위 맞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규제할 수 있을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났는데 앞선 우리 사례만 보더라도요.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사생활 문제는 징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징계 사유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 질서를 교란시킨다거나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때 이때 징계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각 조퇴 반복하는 경우 그리고 근무 태만, 뭐 무단 결군, 업무 지지 불이행, 뇌물수수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징계가 가능하겠지만 뭐 불륜이다, 간통이다 이런 것은 사생활 영역이어서 바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불륜이나 간통행위 같은 게 소문이 커지고 일파만파 커지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거나 아니면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출되어서 막 회사가 시끄러워졌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이 불륜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유부녀와 장기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언론의 기사화까지 되었다면은 이때 이 은행 간부는 면직 처분을 한 게 정당하다. 이렇게 본 판단도 있었고요. 기혼임에도 미혼의 여직원에게 계속해서 교제를 요구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을 하고 관계 청산을 요구한 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를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생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서 회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무리를 일으켜서 명예가 실추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때는 또 해고 사유가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사 전 계약서 특이 사항에 사내 연애 금지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사 전에 뭐 사내 연애 솔직히 내가 할지 안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 그럴 리가 있겠어 하면서 이제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사내 연애를 하고 만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도 웃긴데. 그래서 이제 사장이 계약을 이거 어긴 거다라고 하면서 감봉 처리하고 알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다시 말해서 퇴사를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이게 암묵적인 압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게 사내 연애 금지를 계약서에 써놨다고 해서 이대로 지켜야 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판례들을 보면은 해고를 하면 적어도 사회통령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규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내 연애 금지 조항? 사내 연애를 하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당한 이유가 될까?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불륜 자체만으로 내지는 사내 연애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고나 징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뭐 막 업무에 피해가 될 만한 너무 큰 뭐 사유는 없지만 이 직장 내에서 둘이 이제 스킨십을 굉장히 자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까요? 이것도 남들한테 피해를 끼쳤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이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러면 불편해질 수 있죠. 눈살 찌푸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공식적으로 업무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만약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너무 과도한 스킨십을 한다. 이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근데 어느 정도 징계를 내릴까? 이게 해고 사유까지 될까?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킨십의 정도나 횟수, 장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일정 부분 징계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내 연애 자체만으로는 처벌이나 징계 또 해고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선을 넘는 것, 예를 들어 뭐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거나
이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리 한 줄평 오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김기리 한 주평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내연애, 연애를 하더라도 전민기 팀장처럼 적당한 장소와 시간을 지켜라. 계약서에 사내연애 금지가 있다면 고민하고 수정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범 답안이 여기 있었군요. 네. 입니다. 자, 요즘은 아예 공개적으로 사내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달달한 사랑의 시간이 오래 가려면 사내 연애 하는 분들이 조금은 주변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내 연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은 또 우리가 이젠 좀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유익한 법들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